근데 어제 그 시계 봤어? 시어머니 방에 있는 거 말이야. 되게 비싸 보이더라. 롤렉스인가? 잠깐 구경하고 다시 넣어뒀어. 욕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정수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야. 집주인 행세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없으면 혼자 못 사는 거 아니야? 진짜로. 기생충 한 마리 키우는 기분이야. 폭우로 여행이 취소되어 집에 돌아온 정수는 자신이 들어서는 안 될 진실을 듣고 말았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수는 대치동 복층 아파트의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정순의 뒷모습엔 품위가 있었죠.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젠 나름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살의 도연은 대기업에 다니는 차장이었고 부인 혜리는 36살로 백화점 VIP 응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죠. 정수는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밥은 먹었니? 혜린이 먼저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늘 그랬듯 밝은 미소와 함께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점심 먹고 왔어요.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도 혜리는 한결같이 다정했으니까요. 도연이 무거운 상자들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전셋집 문제로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정수는 이미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새로운 집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럼 당연히 와야지. 엄마 집인데 뭘 그리 조심스러워하니? 혜린이 정순의 팔을 살며시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희가 2층 쓸게요. 어머님 생활에 불편 없도록 조심할 거예요. 정수는 며느리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복층 구조라 1층과 2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사생활 침해도 없을 거고 무엇보다 식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게 좋았죠. 짐을 옮기는 도연을 보며 정수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도연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특히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꼭 빼닮았죠.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병상에서 정순의 손을 잡고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했죠. 여보,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도연이도 잘 봐주고. 이 시계는 당신이 보관해줘. 시간이 지나도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그때 남편이 준 시계는 정순의 방 책상 위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계를 보며 남편과 인사를 나누는 게 정순의 일과였죠. 혜린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은 제가 솜씨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손이 많으면 빨리 끝나지. 두 사람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혜리는 야채를 다듬으며 회사 얘기를 들려줬죠. 요즘 VIP 고객분들이 참 까다로워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마음 다잡고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대하는 건 진심이 먼저라고요. 정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혜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곱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죠. 저녁 식탁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외식해요. 혜린이가 알아본 맛집이 있대요. 그래, 좋지.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가는 것도 좋겠네. 혜린이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한정식 집이에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갈하대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기 전 혜린이 정순을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패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니? 가족끼리 무슨 패야? 편하게 지내.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집안이 북적이니 남편이 없는 허전함도 덜했죠. 잠들기 전 책상 위에 시계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왔어요. 당신도 혜린이 참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정수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했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다들 며느리 흉을 보기 바빴는데 정순만은 달랐죠. 우리 혜린이는 정말 착해. 매일 아침 인사도 꼬박꼬박하고 주말엔 같이 장도 봐주고 요즘 어디 그런 며느리가 있겠어.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도 그런 시선이 싫지 않았죠. 남편이 떠나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가족과 함께하니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영과 혜리는 2층에서 조용히 지냈고 정수는 1층에서 평소처럼 생활했죠.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이런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정수는 효도 관광 팸플릿을 펼쳐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2박 3일 일정으로 설악산도 가고 속초에서 회도 먹고 온천도 즐길 예정이었죠.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어머님, 짐 다 싸셨어요? 혜린이 2층에서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가리키며 웃었죠. 응, 다 했어. 날씨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재미있게 다녀올게. 정수는 혜린의 손목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은팔찌였죠. 하지만 비슷한 디자인이 많으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비 예보가 있긴 한데 큰 비는 아니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도연도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 저희가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정수는 든든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있긴 했죠. 서랍에 넣어둔 진주 브로치가 다른 곳에 있다거나 화장대 위 향수병 위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나이가 들어 깜빡하는구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관광버스에 오르니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다들 들뜬 표정으로 수다를 떨며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타고 속초에서 맛있는 해산물도 먹었죠. 저녁엔 온천에서 피로를 풀며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부터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아침이 되자 폭우로 변했죠. 창밖은 온통 물안개로 뒤덮였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일기예보에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이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왔죠. 강원도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서 안전을 위해 나머지 일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긴 일행은 버스에 올랐고 폭우 속을 뚫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현관 바닥에 구두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 거실 테이블엔 와인병과 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피자 박스며 치킨 박스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혜린이가 친구들을 불렀나 보네. 정수는 조용히 거실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던 중 2층에서 물소리와 함께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혜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진짜 재밌었지? 아, 맞다. 시어머니는 아직 여행 중이야. 2박 3일이라서 내일 저녁에나 오실 거야. 그래서 어제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었어. 혜리는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돌아가려다가 다음 말에 발걸음이 멈췄죠. 뭐, 우리 집이냐고? 당연히 우리 집이지. 서류상으론 시어머니 명의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머니는 그냥 딸려 있는 거지 뭐.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아니, 진짜야. 나도 처음엔 조심했는데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집주인 행세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없으면 혼자 못 사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의존하면서도 은근히 간섭하고 진짜 기생충 한 마리 키우는 기분이야. 혜린의 웃음소리가 정순의 귀를 찔렀습니다. 정순은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죠. 다리가 떨려서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시계 봤어? 시어머니 방에 있는 거 말이야. 되게 비싸 보이더라. 뭐 롤렉스인가? 잠깐 구경하고 다시 넣어뒀어.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거래.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책상으로 다가가니 정말로 시계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남편의 시계가 사라진 거였죠. 그리고 화장대를 살펴보니 진주 목걸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팔찌도 없었죠. 정수는 이제야 그동안의 이상한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정수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는지 생각하니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밖에선 혜린의 통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며 깔깔대는 소리가 마치 정순을 비웃는 것 같았죠. 정순은 침대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차올랐지만 애써 진정시켰죠.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이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모양이었죠. 정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혜린이 놀란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목욕 가운을 걸치고 머리엔 수건을 두르고 있었죠. 응,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취소됐어.
정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혜린의 목을 흘끔 봤죠. 역시나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혜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밝아졌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저희가 대신 모시고 어디 다녀올까요? 괜찮아. 피곤하니까 좀 쉬려고. 정수는 물컵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수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혜린의 말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죠.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가 일찍 눈을 떴죠. 아침 식사 시간,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혜리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죠.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때 시계 얘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죠. 혜린아, 혹시 내 방에 있던 시계 못 봤니? 혜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가 이내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계요? 어떤 시계 말씀하세요? 책상 위에 늘 두던 거.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거야. 도연이 고개를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시계가 없어졌어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 그 자리에 늘 있었는데. 혜린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못 봤어요. 어제 친구들 왔을 때도 2층에만 있었고 어머니 방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 어디 다른 데 두고 잊으신 걸 수도 있잖아. 시계 하나 가지고. 정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시계 하나라니. 아버지의 유품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니요. 그래. 내가 깜빡했을 수도 있지.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거짓말을 확신했죠. 어제 분명히 구경하고 다시 넣어뒀다고 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 제가 나중에 같이 찾아드릴게요. 혜린의 다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거슬렸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죠. 그래. 이 집에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보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도연이 놀란 듯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결심을 굳혔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오랜만에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했죠. 거울을 보니 법률사무소에 가기에 손색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혜린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정수는 간단히 대답했죠. 친구 만나러 나가. 저녁은 알아서 먹어. 정순이 찾아간 곳은 남편이 생전에 거래하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순을 반갑게 맞이했죠.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순이 작성한 유언장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재산을 제가 쓰고 싶어졌거든요. 정수는 차분하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집은 신탁으로 넘기고 예금은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노인 주거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유언장엔 이렇게 써주세요. 자식에게는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도 저를 남기지 않았기에. 변호사는 정순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자 정수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실버타운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상담원은 친절하게 여러 시설을 소개했습니다. 이곳은 강남에서 가장 좋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입니다.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식사도 호텔 수준이고요. 정수는 팸플릿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입주 가능한 날짜가 언제죠?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 이용료는? 정수는 금액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예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연과 혜린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책, 사진첩 등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죠. 무슨 일이니? 그게 아까 시계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제가 잘못 건드린 게 있나 싶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혜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수는 시계를 내놓지 않는 걸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됐어. 찾으면 나오겠지. 어머니, 혹시 저희 때문에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심할게요.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었던 그 다정한 미소가 이젠 가식으로만 보였죠. 혜린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린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를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시죠.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고맙구나. 정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혜린이 문 밖에서 머뭇거리다가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죠. 마지막 장에 오늘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결정을 했다. 더 이상 기생충이 되지 않기로.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여보, 이해해 주겠지? 우리가 함께 일군 이 집과 재산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해. 도연이가 섭섭해하겠지만 이미 충분히 컸잖아.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실버타운에 가서 최종 상담을 받을 예정이었죠. 며칠 안에 이 집을 떠날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연과 혜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정수는 조용히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먼저 나간다. 아침은 차려놨으니 먹고 출근해라.
정수는 다시 한번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예약한 대로 시설을 둘러보고 최종 계약을 마쳤죠. 입주일은 사흘 후로 정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곳에서는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요가, 수영,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까지 있어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깨끗한 시설과 밝은 분위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좋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기예금을 해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직 만기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일부는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따로 쓸 일이 있어요. 정수는 차분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죠. 집에 돌아오니 혜린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응, 먹고 왔어.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 정리를 계속했죠. 옷장을 열어 필요한 옷들을 골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니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 도연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정수는 사진을 보며 잠시 과거에 빠졌죠.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이 10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남편이 도연을 어깨에 태우고 정순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수는 사진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도연이 정순의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정순은 아들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죠. 오늘 낮에 은행 PB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상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미 며칠 전에 중도 해지하셨다고.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왜 너한테 연락이 가니? 엄마, 그게 아니라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시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누가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산 걱정이 먼저인 거였죠. 아니야. 그냥 내가 쓸 일이 있어서 그래. 엄마, 요즘 이상해요. 시계 얘기도 그렇고, 혹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세요? 도연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하다가 그만뒀죠. 어차피 며칠 후면 다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도연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물러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요. 도연이 나간 후 정수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죠. 사진, 손목 시계를 제외한 다른 시계들, 넥타이, 수첩.
하나하나 추억이 서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만년필이었죠. 정수는 만년필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놀라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렴. 엄마는 실버타운으로 가기로 했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너희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 때가 된 것 같아.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 당분간은 그대로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 재산은 기대하지 마.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죠. 3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정수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실버타운에 가져갈 물건들을 택배로 보내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죠. 해리는 시어머니가 뭔가 준비하는 걸 눈치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혜린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에요? 짐은 왜? 정수는 혜린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혜린아,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혜린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정수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실버타운으로 향하면서 정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실버타운에 도착한 정수는 깨끗하게 정돈된 자신의 새 보금자리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원룸형 공간이었죠.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정수는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죠. 남편의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고 옷들을 옷장에 정리했습니다. 한편 대치동 아파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혜린이 황급히 도연을 깨웠죠.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짐 싸서 나가셨어요. 도연은 잠이 덜 깬 채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침에 보니까 큰 가방 들고 나가시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서둘러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하고 급히 읽었죠. 편지를 다 읽은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버타운? 재산 정리? 이게 무슨... 혜린이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굳어졌죠. 재산을 정리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연은 당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실버타운이 어딘지 알아봐야겠어. 도연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남 지역 실버타운을 모두 찾아 전화를 걸었죠. 몇 군데를 확인한 끝에 어머니가 입주한 곳을 찾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주자분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의 단호한 대답에 도연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 아들인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셔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면회도 제한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혜린이 옆에서 재촉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찾았어요? 찾긴 했는데 만날 수가 없대. 부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혜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죠. 재산을 다 정리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이 집도? 도연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생각할수록 막막했죠.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정수는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갔죠. 정원을 거닐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입주하신 분이신가요? 네,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전 박영자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영자 씨가 실버타운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줬죠. 처음엔 적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여기가 천국인 걸 알게 될 거예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정수는 영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오후에는 요가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상쾌했죠. 저녁 식사 때는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갖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아들이 셋인데 다들 바빠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편하게 살기로 했죠. 맞아요. 자식들한테 짐 되느니 여기서 독립적으로 사는 게 낫죠. 정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시각 도연은 회사에서도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어머니가 거래하던 은행을 찾아갔죠. 어머니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가족이셔도 본인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만이라도.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도연은 혜린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봤어. 엄마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대. 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래서 뭐래요? 내용은 모른대. 공증까지 끝났다고. 혜린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신 거예요? 이 집은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도연은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진정해. 내일 직접 실버타운에 가서 엄마를 만나봐야겠어. 다음 날 도연은 아침 일찍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에게 간청했죠.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아들이 왔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가 정순에게 전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직원이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네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럼 편지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건 가능합니다. 도연은 로비에 앉아 급히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걱정을 적었죠. 하지만 정수는 편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실버타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죠. 아침엔 수영을 하고 오후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죠. 정순 씨는 참 젊어 보여요. 뭐 비결이라도 있어요? 영자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순도 미소 지었죠.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수는 매일 밤 남편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쓸어봤죠. 비록 시계는 없지만 남편과의 추억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실버타운 생활은 나날이 풍요로워졌죠. 그림 수업에서 그린 작품이 전시회에 선정되기도 했고 합창단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영자 씨가 정순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정순 씨, 아까 로비에서 봤는데 아드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벌써 10번도 넘게 온 것 같은데. 정수는 표정 변화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랬군요. 만나보지 그래요? 자식이 그렇게 찾아오는데.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날 오후 정수는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에 나갔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후 처음으로 나가는 쇼핑이었죠. 친구들이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며 끌고 나온 거였습니다. 정순 씨, 저 스카프 어때요? 정순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영자 씨가 실크 스카프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순이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려는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혜린이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죠. 정순과 눈이 마주친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쩐 일로? 정순은 혜린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혜린의 팔목과 목을 봤죠. 자신이 찾고 있던 금팔찌와 진주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네, 우리 며느리예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혜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래라. 정순의 시선이 혜린의 팔목과 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혜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죠. 정순의 차가운 말에 혜린은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직원이 다가왔죠. 혜린 씨,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라서. 정수는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여기 말고도 볼 곳이 많으니까. 정순이 돌아서자 혜린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정순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괜찮아요. 그냥 이제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날 밤 혜리는 불안에 떨며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어머니를 만났어. 뭐? 엄마가 거기 왔었어? 응. 그런데 나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다 아시는 것 같았어. 뭘 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냥 느낌이 그랬어. 차갑게 쳐다보시고 가셨거든. 엄마가 원래 집 나가신 후로 우리한테 서운하신 거 아니겠어? 며칠 후 혜린의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었죠. 혜린이 시어머니를 기생충이라고 부른 통화 내용의 일부가 회사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백화점 VIP 매니저가 시어머니를 기생충 취급. 제목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비록 녹음 파일은 없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혜린을 불렀습니다. 최혜린 씨,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혜린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하지만 회사 측은 단호했습니다. 백화점 VIP 매니저가 이런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회사 이미지에 타격입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하시고 추후 통보를 기다려주세요. 혜린은 망연자실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 않았죠. 혜린은 자택 대기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아직 회사에 있었죠. 혜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문득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보였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와 목걸이를 바라보던 시선도요.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풀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각인이 있었죠. 정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걸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 거였구나. 혜린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하나둘 가져가게 됐고 심지어 그걸 당당하게 착용하고 다녔던 거죠. 도연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혜린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여보, 나 큰일 났어. 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팔찌와 목걸이를 보여줬죠. 이거 사실 어머니 거야.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엄마 물건을 가져갔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예뻐서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신 거야? 내가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훔친 게 아니라 가져간 거잖아. 허락도 없이.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또 있어. 시계도.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까지 건드렸다니. 이제야 어머니가 왜 그토록 서운해하며 집을 나가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당장 가서 사과드려야겠다. 도연은 팔찌와 목걸이 그리고 시계를 들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혜린도 따라 나섰죠. 로비에서 정순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찾았어요. 정순은 아들이 내민 시계, 금팔찌, 은팔찌, 진주 목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혜린을 봤죠. 혜린은 바닥에 주저앉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물건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금팔찌와 목걸이를 만져보며 말했죠. 이 팔찌는 내 시아버지가 결혼 10주년에 사준 거야. 목걸이는 도연이 낳고 처음 맞는 생일에 받은 거고,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물건들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계는 정순이 시계를 들어 보였습니다. 내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야. 시간이 지나도 내가 옆에 있다고 하시면서 주신 거지.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이 물건들이 아까워서 떠난 게 아니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지.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게 그게 제일 서러웠어. 엄마. 그리고 혜린아. 정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혜린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봤죠. 내가 기생충이었니? 아니면 내가 기생충이었니? 혜린은 대답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도연이 간절히 불렀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 내 집은 이미 처분했고 그 돈으로 정순쉼터라는 노인 복지시설을 만들었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곳이지. 도연과 혜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 이제 누구에게 기생하지 말고. 정수는 물건들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 부부는 한참을 로비에 서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린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도 당신한테도.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나 생각해보자. 그 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리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고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연 부부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죠. 정수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되찾은 물건들을 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가끔 도연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정순도 짧게 답장을 보냈죠. 그 정도 거리가 서로에게 적당했습니다. 석 달이 흘러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실버타운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었죠. 손끝에서 찰흙이 모양을 잡아가는 걸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순 씨, 솜씨가 날로 늘어요. 공방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으며 작품을 다듬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순 쉼터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오후에 정수는 실버타운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자신이 살던 대치동 근처의 새로운 건물이었죠. 정순 쉼터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죠. 독거노인들을 위한 쉼터이자 문화센터였습니다. 1층은 식당과 휴게실, 2층은 프로그램실과 상담실로 꾸몄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외롭게 지내는 노인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정수는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식당에서는 벌써 몇몇 노인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 주셨네요.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구청장과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정수는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도 혼자가 되어 보니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곳이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는 순간 정수는 멀리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도연이었죠. 아들은 건물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죠. 엄마, 축하해요.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고맙다. 혜린이는 집에 있어요.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시계는 잘 차고 다니세요? 정수는 소매를 걷어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시계를 보며 도연도 미소 지었죠.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는 거. 그러길 바라지. 모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평온한 침묵이었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괜찮아요. 작은 집이지만 둘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혜린이도 다시 일자리를 구했고요. 그래, 다행이네.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면 돼. 가끔 안부나 전하고. 네, 엄마. 감사해요. 도연은 어머니께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거리가 좋았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정수는 저녁 식사 후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영자 씨가 물었죠. 오늘 개관식 잘 됐어요? 네, 잘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정순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 큰 결정을 하시다니. 정수는 손목에 시계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다 주변 분들 덕분이에요.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순 쉼터가 문을 열었다. 내 이름을 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도연이도 왔었다.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다행이다. 여보, 당신이 준 시계는 오늘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계처럼 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게요. 일기를 덮고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죠. 며칠 후 정수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순 쉼터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였죠. 독거노인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었습니다. 어머님도 한번 오셔서 보시면 어떨까요? 담당자의 제안에 정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쉼터에 도착하니 10여 명의 노인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배우고 있었죠.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혼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강사의 설명에 다들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정순도 뒤에서 지켜보며 뿌듯해했죠. 한 할머니가 정순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기 만드신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 있으니까 밥도 대충 먹었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배우니까 삶의 의욕이 생겨요.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수업이 끝난 후 다 같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정순도 함께 앉아 식사를 했죠.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정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린이었죠. 어머니, 저 혜린이에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정순 쉼터 개관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일을 하셨더라고요. 고맙다. 어머니,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너도 내 삶을 잘 살아. 그게 나한테 하는 최고의 사과야.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정수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정겨웠죠. 저녁 무렵 정수는 실버타운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난간에 기대어 서서 정수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기생충이라는 말에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잃었다가 되찾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정수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멈춘 것 같아도 계속 흐르고 아픈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간이 오는 것처럼. 정순 씨, 여기 계셨네요. 영자 씨가 올라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요. 오늘 특별 메뉴래요. 그래요, 가죠. 정수는 마지막으로 노을을 한 번 더 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식당에서는 여러 입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정순을 반갑게 맞이했죠. 정순 씨, 여기 앉아요. 정순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식사와 정겨운 대화가 오갔죠. 문득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만이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정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죠.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